KBS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남북의 썰 이번 주는요 정세편, 그 가운데서도 북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최 박사님, 오늘은 우리 최 박사님 전공에 맞게 좀 북한 내부 상황 좀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는데 조금 최근을 정리를 해보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월 17일, 18일엔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대외 메시지는 없었고 다만 이제 대신에 김덕훈 내각 총리가 딱 그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먼저 저도 기사를 쓸 때는 최고인민회의 하면 이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쓰는데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일부는 그것 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어떤 기구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북한 헌법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가 맞습니다. 입법권이 있다. 그렇죠.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혹은 이제 그 선거하는 권한이 있는데 최고인민회의니까 당연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요. 국무위원장이나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다 선거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차이점은 북한은 정당이 하나뿐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내부에서 어떤 논란이 있고 그것이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논란이 돼서 그것이 법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당이 결정한 것을 국회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는 그냥 추인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입법, 통법부, 거수기.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굉장히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국회하고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뭐 우리 국회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굉장히 좀 시끄럽고 뭐 그런 곳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최고인민회의는 너무나 조용하고 뭐 좀 형식적인 그런 기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할까? 뭐 참석을 하면 뭔가 대외 메시지, 특히 이제 대미 대남 메시지를 뭔가를 내놓을까? 이게 주목이 됐는데 뭐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살짝 좀 떨어진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죠. 일단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헌법을 바꿔서 아니죠.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꼭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참석해서 시정 연설 정도를 하는 정도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이제 주로 국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재미없는 자기들 내부의 논의를 그렇죠. 나눈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정례적인 그런 회의였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약간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 세 번째 의정인가에 평양 문화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는 그 한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뭐 그런 법률이다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투리도 차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사고의 집이잖아요.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묘한 동료의식 같은 게 생깁니다. 그렇죠? 분명히. 북한은 이것을 분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분파를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바꿔 이야기하면 좀 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평양 문화보호법 관련해서는 저희 남북의 창 저희 TV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아주 좀 재밌게 깊숙하게 다뤘으니까 KBS 뉴스의 유튜브 채널에서 좀 찾아서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었구만. 이게 우리 최 박사님 말씀과 좀 비슷하구만. 이런 걸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사실 전원회의 때 별 눈에 띄는 게 없었거든요.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는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거는 당이 결정하는 거를 추인하거나 집행하는 법률들을 만들어내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최고인민회의는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인 보완 작업을 하는 기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번 이제 전원회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전원회의 결정 자체가 정비 보강 전략의 틀에서 그냥 경제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랬죠. 있다. 예. 그리고 8차 당대회 때 결정했던 5개년 계획의 중간 단계 성과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자체도 뭔가 새로운 걸 별다른 건 내놓기보다는 없었다.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최고인민회의도 그냥 심심하게 지나갔고, 그리고 사실은 1월 첫날이었죠. 1월 첫날에만 이제 북한이 그 초대형 방사포를 쏘면서 조금 이게 뭐지? 새해 첫날부터 이랬다가 전체적으로 1월 한 달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잠잠하다고 할까? 이게 또 왜 이러지? 이런 약간의 걱정이 들 정도였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1월 한 달, 2023년 1월 북한의 움직임을 좀 어떤 점을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로 시작해서 철도 기동 미사일, 전술유도탄 그리고 1월 말에는 많이 화성 쐈죠. 12형 검수 사격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굉장히 부산스러운 애들이 조용하면 뭔가 혼자 숨어서 사고 치는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조용하긴 한데 어찌됐든 북한으로서는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약간 호흡을 고르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호흡을 고르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1월 29일이나 아니면 30일에 뭐 고체 엔진, 고체 연료 엔진을 실험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미사일 발사 아니면 뭐 위성 발사체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아주 그 비약적으로 시설들이 보수가 됐다. 그래서 언제든 이걸 발사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오늘이 1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2월 되면 북한이 뭔가 좀 할까요, 그러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공세적이었고 그랬죠. 대남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러면 연말 전원회의에 자기들이 공언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게 꼭 2월이냐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 연말 전원회의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공언한 것들, 군사위성을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핵무기를 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려지기로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드러난 거로는 평양의 미림 비행장 거기에서 지금 뭐 대규모 열병식 준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카드 세션이라고 하나요? 그걸 보니까 28, 뭐 75, 막 이런 숫자들도 나오는 거 보니까 2월 8일에 이제 이른바 북한 인민군 창건일 뭐 이렇게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뭐 박사님도 할 거는 같다라고 보시죠? 물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에 북한이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를 보면 그 4월 25일 날 있었던 열병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대규모로 했다가 근데 지금 평양이 잠깐 봉쇄령도 내리고 호흡기 관련성 질환이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북한도 조심스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봉쇄료 그것도 지금 딱 질문 준비해 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1월 25일 0시부터 30일 0시까지 딱 만 5일 닷새 동안입니다. 평양 봉쇄령을 내렸다라고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뭐 외국 공관들에게 외무성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러시아 대사관이 또 페이스북인가요? 거기에 올리면서 이게 또 확인이 된 건데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이 늘고 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지난해 같은 코로나19 이게 혹시 대확산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설날이었죠. 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TV가 특집 방송을 했는데 뭐 코로나19 같은 뭐 전염병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위기, 거기에다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이런 3대 위기 이거를 다룬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다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겪었고 통상적으로 겪는 건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겪는다. 이게
우리만 겪는 게 아니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담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하면 북한이 지금 이런 삼중고 이상의 그런 거기다가 이제 대북 제재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올해 북한 경제 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어지다가 보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북한 내부가 뭔가 좀 흔들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월 30일 저희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최근의 상황들을 정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봉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최 박사님이 앞서서 지지난주에 나오셨던 박원권 교수님도 조금 그런 내파 가능성을 조금 언급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 이게 이제 이른바 북한 체제 내구성과 연결이 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런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만이 아니죠. 몇 년간 계속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거기다가 경제도 어렵고 지금 코로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력갱생 택도 없고 북한 사회가 진짜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제 대략 이런 겁니다. 90년대 북한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대량 아사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탈냉전이 되면서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국면에 연속 3년 자연재해를 얻어맞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했고 북한이 거고요. 굉장히 예. 힘들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면은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2017년부터 이미 북한 경제는 다운턴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코로나19와 또 다른 기후변화라든가 자연재해가 연속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 또 다른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저는 북한 경제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셀프 봉쇄를 했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국과의 뭐 경제 이것도 거의 중단된 상태고. 그렇죠. 중국하고 이제 작년부터 뭔가 북중 국경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난리고. 포기하면서 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체제가 경제적 위기가 쉽사리 정치적 위기로 치환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치환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정권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외부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외부 차단 효과가 클 거예요. 근데 북한은 상대적으로 그 굉장히 오랜 기간 자력갱생을 해온 국가인데다가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독립적인 정권 시스템이거든요. 90년대 말을 돌아가 보면 그때도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한 충격이 발생하고 있냐라는 측면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충격이 발생해서 정치적 위기로 치환이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 위기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국가가 바뀔 수도 있고 체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파라고 하면 뭐가 바뀌는 거지? 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대개 정권이 바뀌는 거는 정권 붕괴라고 하지 않고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북한 체제 특성상 그 김씨 가문에 그 정권이 바뀐다는 거는 체제와 국가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스템인 건 분명하죠. 근데 과거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의 붕괴 사례 혹은 변화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어떤 혼란이 체제에 충격을 가져오면 대개는 또 다른 권위주의 정권으로 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동구에 굉장히 많고 뭐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북한이 의외로 체제 내구력이 세다라는 점이 좀 관찰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충격이 설사 정치적인 위기로 치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구체적인 국면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드는 게 북한 정권이 사실 뭐 여론에 그렇게 민감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뭐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조금만 찬찬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부친 김정일 위원장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그 뭐 일상 생활이라던가 그리고 뭐 배를 더 이상 배를 골리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여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양이라던가 뭐 1만 호 주택 건설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래도 여론을 조금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문제죠. 치렀고 그리고 북한이 한참 상승기일 때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승리의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이 완전히 그 다운턴으로 돌아선 이후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평이 좋지 않긴 하지만 어찌됐든 김정일은 한 30년 가까이 지도자 수업을 받은 지도자였죠.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세습이기 때문에 선대 후광이 기대서 그 자기 권력의 정당성 이걸 확보하기 되게 옹색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성과를 강조했고 더 이상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그 여론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하고 비교했을 때 더 민감한 것이지 외부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북한이 더 민감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만에 하나 이제 북한의 이른바 급변 사태 혹은 준급변 사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중국이 또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중국과 지금 미국과의 이런 대결 구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뭐 중국 입장에서 그냥 북한이 넘어지는 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 내 급변 사태가 또 어떤 거냐 굉장히 복잡한 논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북한 내부에 상당한 규모의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중국의 역할이에요. 특정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하고 중국 간에는 상호 우호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하려고 하거나 미국이 개입하려고 할 때 중국은 자동 개입하려고 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지원을 받는 국가 요청할 때 개입할 수 있어요. 북한이 급변 사태로 혼란스럽다라고 하면 어느 국가에 제일 먼저 손을 벌리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 역시도 자기들의 적대적인 정권이 북한 땅에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급변 사태에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뭔가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월 이렇게 북한이 조금 얌전하게 지나가는 느낌인 가운데 그런데 담화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이제 북한 외무성 권정근 그 미국 담당 국장 담화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물론 미국을 거론하긴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담화를 냈거든요. 약간 좀 의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박사님은 좀 이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담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고 있다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제시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설에 대한 부인이에요.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대서양 지역 동맹을 연계해서 중국과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신냉전적 구도를 미국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대외 인식을 보면 이렇게 신냉전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신냉전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진영화된다는 이야기고요. 진영화된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고 북한은 거기에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냉전 자체가 자기들한테 해롭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만 그것이 한국과 나토 간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으로 이어져서 위협이 증가하는 건 또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기 거래설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미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피하고 싶은 북한의 의지도 좀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 흥미로웠던 게 사실 김여정 부부장 이름의 담화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라는 게 대미 대남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담화를 냈거든요. 요거는 김여정 부부장이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바로 친동생, 여동생이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어떻게 김여정 부부장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그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권력이 더 센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뭐 지도자하고 거리가 권력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른바 백두혈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문서상에 혹은 그 법률상에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강한 권한을 김여정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낸 거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뭔가 그 대남만이 아니라 다른 외교 관계, 사실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조금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도 있어 보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나선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그 담화의 무게를 더 실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북한이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얘기가 나온 김에 요것도 재밌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실 만한 이야기인데 일종의 뭐 구중 암투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영국의 유력지 더 타임스라는 신문이 김정은 리설주 부부의 둘째 딸로 알려진 김주애가 이제 지난해 11월에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최 박사님도 잠깐 뭐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더 타임스는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 리설주와 김여정 사이에 뭔가 이게 암투가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혹시라도 유고 시에 리설주 여사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거를 좀 다독거리려고 김주애를 등장시킨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3대 세습까지 이루어진 나라를 보는 왕조 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굉장히 자극적인 접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처럼 최고 지도자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불투명한 국가가 가지는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국가든 그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네. 민주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통해서 혹은 정치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한다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선거. 그럼요. 네. 그리고 심지어 왕조 국가에서도 장자서열, 무슨 적자와 서자를 가르고 이런 그 법칙들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그리고 물론 형식적인 절차들은 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정말 그런 어떤 그 권력 암투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세습이든 혹은 공식적인 절차를 겪어서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나든 새로운 지도자와 그리고 그 지도자를 둘러싼 지배 그룹들 간에 지배 연합이 여하에 형성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안정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최고 지도자 주변에 있는 굉장히 사생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 간의 권력 암투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 사이에서도 공유하지 않는다. 사실 이제 물론 왕조사를긴 합니다만 왕조사를 보면 그게 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북한은 사실상의 왕조 국가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데 예. 리설주 여사와 이 김여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시누이, 뭐 올케인데 또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원래 우리 사회 전통으로 봐도 그렇게 썩 친하진 않거든요. 뭐 좀 불꽃 튀길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짝 몰고 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내부에 설마 그런 정말 권력 암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누군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도자하고 거리도 중요하지만 지배 연합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세력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실제로 세력을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제 왕조 국가의 권력 암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그런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냥 그 지도자 주변에 있는 여성들 간의 어떤 권력 암투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드라마적인 배열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많은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더 생각합니다. 조심해야겠나. 그런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방금 든 생각이 지배연합 간의 어떤 그 세력 연합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그 가능성은 사실은 리설주 여사보다는 김여정 부부장이 좀 공식적으로 직함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물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 고용이가 사실은 또 살아있을 때 나름의 그 당과 내각에서 조금 뭔가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 운영 행태를 보면 네. 북한은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죠. 1인지와 만인평등의 사회예요. 거기서 2인자로 조금이라도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찍히죠. 여지없이 제거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석이 지금 북한에 타당한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에요. 제가 조금 자극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최 박사님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북한 소식 말고 한반도 정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1일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많이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랬던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지만 자체 핵무장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확장 억제력을 더 투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요거죠 질문은 우리 자체 핵무장 가능한가요? 하고 싶은 것과 네. 할 수 있는 것과 네. 해야 될 것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을 하고 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렇게 공세적으로 핵무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질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즉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이 네. 상당한 정도의 대남 제재가 되겠죠.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수 있느냐.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이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스튜디오를 막 밝게 조명을 때리고 있는데 원자력 더 발전이 이상 핵 연료를 안 되면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언제까지 그렇죠. 견딜 수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포기하고 핵무기로 자체 방어력을 가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꼭 그게 아니다. 미국의 동의와 묵시적인 동의 속에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핵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분도 아직까지는 계십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라고 하면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만 핵무장을 용인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일본도 결국에는 간다. 미국의 NPT 체제가 붕괴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핵무기를 가지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겠죠. 그럼 더 안전한 세상일 거냐라는 거예요.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빼곡하게 들어찬 동아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도 지금 우리 여론 가장 최근에 최종현 학술원에서 이제 여론 조사를 한 걸 보면 30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76.6%가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걸 다 포함한 건데 이 정도로 이제 여론이 높고 그리고 점점 더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해구산, 그건 찢어진 해구산이다.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녹화를 하는 1월 31일 오후에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좀 예정돼 있고 뭐 저희 녹화에서는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대체로 추정을 해보면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전력 강화, 뭐 신뢰성 제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서부의 LA나 동부의 뉴욕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거를 과연 미국이 감수하겠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선적인 질문이지만 핵심도 담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이제 프랑스가 독자 핵무장으로 그렇죠. 갈 때 네, 어떤 두골이 했던 말이죠. 있죠. 네. 파리와 뉴욕이었나요? 바꿀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였었고 사실 우리도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여론은 비등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 대통령까지 자체 핵무장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여라라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일 그렇죠. 수도 있는 겁니다. 압박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확장 억제력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확장 억제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고민은 사실은 이제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한테 위험한 것은 이른바 북한이 전술 핵무기라고 하고는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보복할 거냐, 혹은 재래식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가진 적과의 재래식 분쟁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체계들을 다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체계들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고,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비등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을 재래식 무기로 혹은 핵전쟁에 초입해서 혹은 핵전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단 또 그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최 박사님도 심정적으로는 우리도 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은 이제 느낌은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이제 전문가가 이 정도시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더 이제 그럴 것 같아서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잘 좀 설득을 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또 이제 요구를 하느냐, 이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27일에는 통일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요게 또 이제 조금 논란이랄까, 좀 말이 좀 많이 나왔죠. 우리 대한민국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흡수 통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물론 이제 권영세 장관이 30일에 저희 KBS 라디오에 나와서 뭐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북한 붕괴론을 살짝 염두에 둔 듯한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아까 여쭤본 것과 연결해 봤을 때, 이런 질문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할 수 있어? 이 질문 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남북 간의 체제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상호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통일을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냥 서로 간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서로 적대적인데 서로 합치자고 이야기를 하면 흡수 통일이냐 혹은 무력 통일이냐, 그거 말고 어떤 중간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잖아요. 그런데 흡수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선택하는 모델은 동서독 모델입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 보면 동독의 새로 동독의 연방주 5개가 서독 연방에 스스로 편입하기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전형적인 흡수 통일의 방식일 겁니다. 지금 남북한은 통일로 가는 관계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다라고 서로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국가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네, 국제법적으로 별도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혹은 흡수 통일이 됐든 뭐가 됐든 통일이 가능하려면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한하고 같이 살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될 거다라고 막연히 상상하기보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건 알지만 잘 산다고 해서 꼭 같이 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남한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선택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소수자와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문제의 출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볼 때도 남한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체제에서 잘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소수여도 저 사회에 편입됐을 때 차별받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같이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훨씬 더 남한이 잘 살지만 같이 살 때 나를 차별할 거고 그렇죠. 나를 이등국민 취급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통일 문제 혹은 통합과 관련된 문제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최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뜨끔뜨끔한 게, 우리가 이제 탈북민 볼 때 과연 우리가 동등한 우리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지금 대우하고 있느냐, 이런 굉장히 오래된 또 질문이 떠올라서 굉장히 뜨끔하고요. 자, 마지막 요 질문, 요것도 조금 굉장히 중요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적 움직임, 군사적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확장 억제, 말은 많습니다만 미국이 확장 억제를 더 과감하게 투사하려는 것도 있고, 다음 달에는 또 미국에서 그 확장 억제 관련한 또 연습도 한다 그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5년간 국방비를 334조인가요? 뭐 그 정도의 국방비를 써가지고 전력 증강하겠다고도 하고, 물론 인건비도 포함된 거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해킹 같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가 독자 제재를 하면서 북한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드디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북한 인권 문제인데, 6년인가 공석이었던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 이 자리를 줄리 터너라는 국무부에서 한 16년간 이제 뭐 인권을 주로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한국계 여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지난해부터 정권이 바뀐 다음부터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꾸준히 거론해 왔고, 윤 대통령도 얼마 전에 또 북한 인권 얘기를 또 꺼냈고, 자, 이 북한 인권 고리로 해서 대북 압박을 이게 좀 더 가속화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른바 그 3D라고 하나요? 디터런스, 디세이션, 네, 네. 다이얼로그를 가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그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논리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억지해서 완전히 억지해서 북한이 단념하도록 만든 다음에 대화를 할 거냐, 이게 3D가 억지 단념 대화로 순서대로 가는 단계적인 거냐, 아니면 억지와 대화를 같이 해서 단념을 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순서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강하게 억지해서 북한을 단념시키고, 그래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면 사실은 한동안 압박이 불가피할 거고 군사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냐 굉장히 논쟁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지금 구도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권 문제 역시도 사실은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라는 목표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보다 더 앞서서는 사실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다.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이 오래 계속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의 고민이, 정권은 5년 혹은 미국으로 하면 8년인데 인권 문제든 핵 문제든 이것의 호흡은 30년, 50년, 100년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넘어서 과연 정책의 연속성과 혹은 그 지속 가능성, 안정성,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거고요. 그거는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책의 안정성, 이게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고민은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그래서 이게 정권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권 문제도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던지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수단으로서 방안의 하나로, 이제 방법의 하나로 지금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남북의 썰 이번 주 정세편 했는데요. 좀 뭐 이번 주는 사실은 1월은 북한이 의외로 조금 잠잠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오늘 이제 우리 최 박사님이 쭉 짚어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평양냉면처럼 약간 슴슴한 이런 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또 평양냉면은 또 그게 또 매력이니까, 요런 오늘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제 곧 2월 8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한반도 상황, 북한 내부가 전개되는지 우리 또 4주 뒤에 우리 최 박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계속 좀 눌러주시고요. 이 시간 또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